조선시대 해가 지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통행을 금하는 종이 울리고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혔지요. 낮 동안 점잖던 양반도 정숙하던 부인도 밤이 되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조선의 밤에 관한 것입니다. 밤마다 담을 넘던 며느리, 수저를 버리고 직접 남자를 고른 과부, 신임 사또 앞에만 나타나던 여인, 그리고 남장을 하고 복수에 나선 처녀, 모두 밤에 움직인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양반 가문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집안은 엄격하기로 소문났고 법도가 추상 같았지요. 박진사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참한 규수를 맞아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며느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부모를 챙겼고 바느질과 살림솜씨도 뛰어났으며 말수가 적고 행동이 단정했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를 무척 흡족해했지요.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 공부를 하러 떠난 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늦게까지 글을 읽다가 뒷간에 가려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며느리가 거처하는 별당 쪽에서 무언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박진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한밤중에 며느리가 장옷을 둘러쓰고 살그머니 별당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뜰 담장 쪽으로 소리 없이 걸어갔지요. 박진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담장 아래 디딤돌을 밟고 익숙한 솜씨로 담을 훌쩍 넘어 사라졌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정숙하기 이를 데 없던 며느리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한밤중에 담을 넘다니.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며칠을 더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사흘에 한 번 꼴로 한밤중에 담을 넘어 사라졌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기도 했고 때로는 흙이 묻어 있기도 했습니다. 박진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가문이 망신을 당할 일이었지요. 당장 며느리를 내쫓거나 더 큰 벌을 내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자. 대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날 밤 박진사는 며느리가 담을 넘자 조용히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둠 속을 빠르게 그러나 익숙하게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인적 없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박진사는 들킬세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지요. 한참을 가니 산속에 외딴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정인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박진사는 분노를 누르며 창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광경은 박진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늙고 병든 노파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노파의 곁에 앉아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먹이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이마를 짚어보고 더러워진 이부자리를 갈고 가져온 음식을 한 술 한 술 떠먹이고 있었지요. 그 노파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본래 가난한 데다 친정어머니가 큰 병을 얻어 홀로 산속 초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집온 며느리는 시댁의 엄격한 법도 때문에 친정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가 없었지요. 차마 병든 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며느리는 밤마다 몰래 담을 넘어 어머니를 간병하러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노파에게 나직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제가 이렇게 매일 올 수는 없지만 사흘에 한 번은 꼭 올 테니 부디 일어나셔야 해요. 노파가 힘없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시댁에 들키면 너만 큰일 난다. 이 어미는 괜찮으니 그만 오너라.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제가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박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무슨 끔찍한 의심을 했던가. 이토록 효성 깊은 며느리를
음행을 저지른 여인으로 몰 뻔하지 않았던가. 박진사는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들킨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박진사 앞에 꿇어앉은 며느리에게 박진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얘야, 친정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지. 어찌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며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담을 넘지 말고 떳떳하게 대문으로 다녀오너라. 그리고 내 친정어머니를 우리 집 가까운 곳으로 모셔오자꾸나. 내가 매일 보살필 수 있도록.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효심을 가상히 여겨 친정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게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며느리의 효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때 음행을 의심받았던 여인은 효부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지요.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일찍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녀를 김과부라 불렀지요.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과부의 재가는 금기였습니다. 양반과 여인이 남편을 잃으면 평생 수절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지요. 재가한 여인의 자손은 벼슬길도 막혔습니다. 김과부 역시 시댁에 남아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며 청산과부로 늙어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과부는 그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과부에게는 비범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대신 조용히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을 이대로 묻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양반과 여인이 드러내놓고 재가를 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발각되면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지요. 그래서 김과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중매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남자를 고르기로요. 김과부는 밤마다 마을을 살폈습니다. 어떤 남자가 성실한지, 어떤 남자가 마음이 깊은지, 양반의 신분도 재산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됨만 봤지요. 그렇게 몇 달을 지켜본 끝에 그녀는 한 남자를 점 찍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사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심성이 고든 호라비 농부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김과부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폐물 몇 가지를 챙긴 뒤 어둠을 틈타 그 농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깬 농부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웬 양반과 여인이 자기 집 앞에 서 있으니 기겁할 만도 했지요. 니십니까? 이 야밤에? 김과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웃고을의 과부입니다. 당신을 몇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성실하고 마음이 고든 분이라는 걸 압니다. 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농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양반과 여인이 천한 농부인 자신에게 그것도 먼저 청혼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 당치 않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어찌 저 같은 천한 농부에게 이런 일이 알려지면 마님이 큰 화를 입으십니다. 김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를 입을 각오는 이미 하고 왔습니다. 저는 평생 빈방에서 죽은 사람의 제사만 지내다 늙어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가 고른 사람과 살아보고 싶습니다. 거절하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용기를 내지 못할 겁니다. 농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여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고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멀고 먼 곳으로. 김과부는 챙겨온 폐물을 미천 삼아 새 터전을 잡았고 부지런한 농부와 함께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을 낳고 살림을 일으켜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분홍이 되었습니다. 김과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법도를 어긴 부도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했고 다른 한쪽은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 당찬 여인이라 칭찬했지요. 야담을 기록한 이는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그 과부가 만약 수절했다면
빈 방에서 한평생 눈물로 늙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바꾸었다. 전라도 어느 고을은 부임하는 사또마다 첫날 밤에 죽어나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동원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죽어나간 사또가 벌써 여럿이었습니다. 조정에서도 꼴머리를 앓았습니다. 아무도 그 고을의 사또로 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젊은 선비가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귀신이 무서워 고을을 비워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선비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사또가 그 고을에 부임했습니다. 부임 첫날 밤, 새 사또는 동원에 홀로 앉아 불을 환히 밝히고 글을 읽었습니다. 잠들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겠다는 것이었지요.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불이 펄럭이더니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에서는 핏물이 흘렀지요. 이전에 사또들이 보자마자 혼절해 죽었다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이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새 사또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슨 한이 있어 이러느냐? 말을 해야 내가 풀어줄 것이 아니냐? 여인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부임한 사또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혼절했는데 이 사또만은 도망치지 않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핏빛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사또 드디어 제 말을 들어주실 분이 오셨군요. 여인의 사연은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이 고을의 양갓집 처녀였는데 마을에 권세 있는 자에게 욕을 당하고 살해당해 뒤뜰 우물에 던져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권력으로 사건을 덮었고 그녀의 시신은 아직도 그 우물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고을 사또뿐인데 부임하는 사또마다 저를 보고 놀라 죽으니 저는 제 한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새 사또는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 반드시 내 한을 풀어주마. 날이 밝으면 우물부터 살피겠다. 날이 밝자 사또는 관아 사람들을 시켜 뒤뜰에 오래된 우물을 파헤쳤습니다. 과연 우물 바닥에서 백골이 된 여인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함께 묻혀있던 비녀와 놀이개로 신원도 확인됐지요. 사또는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인이 일러준 단서를 따라가니 과연 그 마을의 권세가가 범인이었습니다. 권세가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우물에서 나온 증거 앞에서 끝내 죄를 자백했지요. 범인은 법에 따라 엄히 처벌되었습니다. 여인의 시신은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혔고 사또는 직접 제사를 지내 그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사또의 꿈에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피로 얼룩진 소복이 아니라 곱고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사또 덕분에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제야 편히 갈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깊이 절을 하고는 안개처럼 쓰러졌습니다. 그 후로 그 고을에서는 사또가 죽어나가는 일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 사또는 오래도록 고을을 잘 다스려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하나가 한 고을을 짓누르던 공포를 만들었고 그 한을 들어준 단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풀어낸 것이지요. 황해도 어느 고을에 윤씨성을 가진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담대하여 사내아이 못지않게 활쏘기와 글공부에 능했지요. 윤 처녀에게는 어릴 적 정혼한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일찍이 약조한 사이로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정이 들어 혼례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앞둔 어느 날 정혼자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산길을 가다 도적을 만나 변을 당했다는 것이었지요. 윤 처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던 윤 처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혼자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 처녀는 조용히 정혼자의 죽음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도적의 소행이라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혼자는 몸에 지닌 재물은 그대로였는데 오직 목숨만 잃었습니다. 도적이라면 재물부터 털었을 텐데 말이죠. 수소문 끝에 윤처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혼자를 죽인 것은 도적이 아니라 같은 고을의 한 토호였습니다. 그 토호는 평소 윤처녀를 탐내고 있었는데 정혼자가 눈엣 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 정혼자를 살해하고 도적의 소행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윤처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관아에 고발했지만 토호는 재력과 권세로 이미 관아를 손에 쥐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몰릴 뻔했지요. 법으로 안 된다면 내 손으로 하겠다. 윤처녀는 머리를 자르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본래 활쏘기와 검술에 능했던 그녀였기에 남장을 하니 영락없는 늠름한 청년이었지요. 그녀는 이름도 남자 이름으로 바꾸고 무예를 더욱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토호의 집에 무사로 위장해 들어갔습니다. 토호는 마침 자신을 지킬 무사를 찾고 있었고 늠름하고 무예가 뛰어난 이 청년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요. 윤처녀는 토호의 곁에서 충실한 무사처럼 행동했습니다. 토호의 신임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토호는 이 청년을 가장 가까이 두고 신임하게 되었지요.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토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윤처녀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든 토호를 깨웠습니다. 내 이놈 눈을 떠라. 토호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칼을 든 무사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토호는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찌? 윤처녀는 천천히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남장한 무사가 아니라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네가 죽인 그 사람의 정혼녀다. 내 정혼자를 도적의 소행으로 꾸며 죽인 죄 오늘 갚으러 왔다. 토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토호는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재물을 줄 테니, 벼슬을 사줄 테니, 무엇이든 할 테니 살려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윤처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도 벼슬도 아니다. 오직 정혼자의 원한을 푸는 것뿐이다. 윤처녀는 토호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대신 그를 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면 그저 살인일 뿐이지만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진짜 복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윤처녀는 그동안 토호의 곁에서 무사로 지내며 모아둔 증거들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정혼자 살해를 사주한 정황, 도적 소행으로 꾸민 증자까지. 이번에는 관아도 토호를 비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토호는 법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정혼자의 원한은 마침내 풀렸지요. 사람들은 윤처녀의 담대함과 지혜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머리를 자르고 남장을 한 채 원수의 집에 잠입하여 끝내 정혼자의 복수를 이루어낸 것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단순히 칼로 베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복수를 마친 윤처녀가 그 후 어찌 되었는지는 이야기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녀가 평생 정혼자를 그리며 홀로 살았다 하고, 다른 이야기는 그녀의 지혜와 의기를 높이 산언 훌륭한 사람과 새 인연을 맺었다고 하지요. 어느 쪽이든 윤처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바꾼 여인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조선 야담 속 밤의 여인들 4편을 들려드렸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어 병든 어머니를 간병한 효성 깊은 며느리, 수저를 버리고 직접 남자를 고른 당찬 과부, 사또 앞에 나타나 억울함을 푼 여인, 그리고 남장을 하고 정혼자의 복수를 이룬 처녀. 이 여인들은 모두 밤에 움직였습니다. 낮의 세상이 여인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밤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해냈지요. 효도를, 사랑을, 정의를, 그리고 복수를. 조선의 밤은 그렇게 낮보다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화에도 조선 팔도를 떠돌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